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탄핵민국. 네, 오늘 매일경제의 일면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탄핵민국이다. 왜? 어제 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야당 한덕수 대행 탄핵 오늘 표결이다. 어제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보고까지 이뤄졌고요. 그리고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일경제는 탄핵민국이다라는 제목으로 뽑았죠. 탄핵 상황의 책임이 민주당에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경향신문은 제목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경향 볼까요? 경향입니다. 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경향신문은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탄핵을 당하는 탄핵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겠느냐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상황의 책임이 한 대행한테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인 거죠. 저희가 서로 결이 다른 두 개의 일면 기사 제목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공수처 윤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입니다. 윤 대통령 공수처에서 2차 통보가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었죠.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차 통보를 언제? 모레죠.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라고 다시 한번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통보 이 대통령실 부속실 총무비서관실 관저까지 특급 우편의 전작 이 공문으로까지 다 발송을 했다라는 거. 빈틈없이 소환 통지서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것이냐 여부에 대해선 이 전망이 낙관보단 비관 쪽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계엄 포고령 윤이 직접 검수했다. 직접 인용이 됐죠. 누가 한 얘기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한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오늘 잠시 뒤에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면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된 내용은 사실 이거였었어요. 뭐냐? 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행금지 조치 등 삭제 지시했다.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 내란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큰 흐름이었었습니다만 이 안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죠. 계엄 포고령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했다. 이 얘기는 뭐냐? 윤 대통령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계엄을 실시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9년 만에 커진 아기 울음소리입니다. 저출산 문제 굉장히 큰 사회 문제다라고 저희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9년 만에 드디어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에 역전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같은 10월 기준으로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21,398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3.4% 늘었다라는 거죠. 증가율 기준으로 2010년 11월에 17.5% 이후 14년 만에 최대다라는 겁니다. 네, 혼란스러운 이 계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이 탄핵 정국 상황에서 그나마 웃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단통법 폐지안, AI 기본법 등 여야 민생 법안 28개 처리. 네, 저희가 매일같이 좀 이 힘든 소식, 여야가 싸우는 소식 이런 것만 좀 전해드리게 됐었는데 그래도 싸우는 와중에도 어제 민생 법안도 28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가 됐지만 그 본회의에서 단독법 폐지안, AI 기본법 등등한 민생 법안도 처리가 됐다. 물론 아직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완전히 꽉 막힌 건 아니다. 조금씩 해야 할 일들은 또 해야 되고 하고 있다라는 다소 다행스러운 소식도 저희가 같이 전해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죠. 심지어 그림도 같이 있는 메모입니다. 이 메모가 뭐냐? 일단 여기 빨간 이 선이 쳐져 있는 게 이게 뭔가 중요한 것 같다 싶으시죠? 보겠습니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죠. 사람이 3명인데 한 명은 여기 있고요. 2명이 여기 있고 2명이 막 뭘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뭘 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다 싶은데 여기에 대충 써져 있는 글씨가 한글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나? 무인기를 발견하면 B가 어쩌고 써 있어요. 뭐 무인기를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라고 써져 있죠. 무슨 얘기냐? 무인기를 발견을 하면 한 명이 유인을 하고 그 유인하고 있는 동안 다른 두 사람이 드론을 쏘아서 떨어뜨려라 라는 겁니다. 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 드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나름 머리를 짜낸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거 보고 전략적인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뒷산에서 참새 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거 드론 잡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뭐 주먹구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살아있는 미끼를 쓰는 거라는 거죠. 사람 미끼로 드론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나 가볍게 쓰여지는 게 맞는 거냐. 북한군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겠죠. 지금 이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입니다. 네, 환율 1,460원 뚫렸다. 벼랑 끝 몰린 경제입니다. 비타민이 꿀꺽 삼키기엔 목구멍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네, 여길 볼까요? 1,466원까지 찍었다라는 거죠. 1,460원을 뚫고 66원까지 찍었다. 벼랑 끝에 몰렸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 강세라는 게 우리나라에 부는 이만큼 다른 세계도 그러냐, 우리도 보편적인 정도의 바람을 맞고 있는 거냐라는 거를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우려의 환율, 금융위기 때로 후진. 네. 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불확실한데 권한대행 체제인데 이 권한대행도 또 탄핵되고 그 다음 권한대행이 세워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더 더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환율, 금융위기 때로 후진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국민 마음도 모두 혼란스러운 요즘이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눈길 가는 기사도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살짝 보고 갈까요? 네, 이겁니다. 암 환자 10명 중에 7명은 5년 이상 생존이다. 5년이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이 나오는 게 5년이죠. 그런데 10명 중 7명은 암이 걸렸다 그래도 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암이 죽는 병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네, 이제는 암 걸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스마트폰 속으로 오늘부터 시범 발급입니다. 네, 사실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되긴 하지만 요즘 지갑 잘 안 갖고 다니게 되죠. 카드도 다 이제 휴대전화 속으로 쏙 들어간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카드처럼 주민등록증도 휴대전화 안으로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네, 오늘부터 시범 발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아유, 오늘 참 기사 소개가 많네 싶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요 기사는 꼭 보셔야 된다. 무슨 기사냐? 같이 볼까요? 오늘 출근길 밖에 나가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영하 13도까지
떨어졌다. 지금 문 열고 밖에 나가시면 엄청 춥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영하 13도인 곳도 있다. 오늘만 춥니? 아니다. 주말까지도 계속 춥다고 해요. 심지어 호남에는 최대 20cm의 눈이 올 수 있고요. 충청에는 10cm의 또 폭설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주말까지 잘 한파 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엔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행 탄핵입니다. 네. 저희 속보가 조금 전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속보냐 이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변론 준비 기일에 불출석하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오늘 윤 대통령이 본인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리인이 출석을 할 거다라는 거죠. 사실 변론 준비 기일에 꼭 당사자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선임계도 안 냈는데 싶었는데 오늘 나올 거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려고 했던 기사 먼저 같이 볼까요? 네. 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야 오늘 탄핵 표결입니다. 네, 아까 저희 일면 이 소개로 봤었죠.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즉시 민주당 바로 탄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서 지금 바로 내일 그냥 표결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사안 자체가 원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표결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이걸 앞당겼습니다. 근데 이게 최창렬 교수님, 사실 탄핵안을 보고를 해도 72시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표결까지. 그런데 당장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 표결을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네. 정말 오늘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할것 같다. 민주당이 저 얘기하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네. 그냥 그 겁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회 선출에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건 형식적인 절차거든요. 국회가 선출하는 거라고 딱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어요. 거기 국회 추천이 아니라 네. 국회 선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네. 국회가 선출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만 형식적 절차라는 게 헌법 학계도 그렇고 그리고 대법원도 그렇고 네. 헌재 재판관들도 이번에 이제 임명 동의가 된 그 재판관 3명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크게 이게 이의가 없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임명한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말이죠. 또는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이건 지난달 18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 날 지난달 얘기예요. 22일 날 여야 합의로 우리 빨리 이 공석을 내봅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공석은 대단히 아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이제 갑자기 여야 합의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안은 대단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표결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순하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냥 내일 바로 할 거예요라고 쉽게 얘기해서 뭐 위협 경고성 발언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액션으로 들어가서 오늘 탄핵안을 처리할 걸로 보인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얘기했었던 것보다도 일정을 앞당긴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주민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제 밤에 답답한 마음에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좀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더군요. 분명히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 국회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하죠. 내가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한대행한테 전화를 했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민주당 입장에선 그래도 밤늦게 전화했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심 임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도 상당히 기대를 했죠. 네. 하지만은 박주민 의원 전화도 받았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원래 전화 잘 받기로 유명합니다. 네. 예, 보이스피싱 당할까 걱정될 정도로 전화를 잘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이 탄핵 심사를 시작했는데 네. 중간에 3명을 더 넣으면은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 이게 여당에서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야당은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거는 9명이 다 차야지 된다. 6명 갖고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추천한 거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양쪽이 주장이 팽팽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올해로 공무원 55년 차거든요. 네. 1970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제가 산자부 전자정책국장한테 봤으니까 제가 본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공무원으로서 안목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는 네. 결정을 일단은 늦추거나 시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어제 거부라는 말 안 했잖아요. 네. 보류라고 그랬지.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그리고 마지막 소위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국민과 미래만 본다. 나 그만큼 했다는 거죠. 49년생이니까 올해 뭐 75이니까 이제 마지막 자리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그 안목지가 한번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똑같다 이거죠. 한식하고 청명하고 하루 차이거든요. 네. 언제 죽어도 똑같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네. 보수 쪽으로부터 배신자 소리 들으니 또 일주일도 안 있으면은 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법 또 그 요구가 올 텐데 그때 어차피 탄핵으로 넘어갈 거다 내 자신이.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어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를 어제 담화문을 발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도 전화 수십 통씩 제가 했다고 들었어요. 네.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대행으로서는 정말 고민을 늦게까지 고심고심을 하다가 내린 결론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55년 이 공무원 공직 생활을 했었던 이 경력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거절이 아니라 보류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 게 아니다. 55년 이 공직생활 이 연륜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국힘, 민주 그리고 가운데 한덕수라고 써 있습니다. 축구 경기인 것 같은데 일단 둘이 누워 있어요. 둘이 누워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국힘과 손을 잡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공을 안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둘이서 잘 해봐. 민주당, 국민의힘 둘이서 잘 해봐. 그랬는데 여기는 민주에서는 뒤에 이재명 대표인 것 같죠. 허리춤에서 탄핵이라는 레드 카드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 네, 제목이 손에 손잡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만평만으로 봤을 때 만평에서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심판이 왜 손잡고 같이 누워 있느냐, 좀 불공정하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선수가 레드 카드를 꺼내네. 뭔가 이렇게 선수가 월권하고 있네라는 취지가 좀 같이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보면서 말이죠. 네. 선수가 레드 카드 꺼낸다는 측면보다는 국민의힘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말이죠. 내란죄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상황이니까 내란 우두머리로 말이죠. 내란 연대다라는 걸 박영욱 씨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란 연대가 아니면 이 집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보수에게 배신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배신당한다고 얘기 들어요. 보수도 말이 보수지 보수 세력에 대한 이건 그야말로 배신이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하잖아요. 만약에 탄핵되면은 네. 최상무 부총리가 또 들어서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증대하는 건데 그럴수록 말이죠. 대통령의 리더십의 공격을 빨리 메꿔야 돼요. 네.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러려면 말이죠.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만들어야 돼요.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기 이전에 말이죠. 권한대행이 이전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50년인지 55년인지 모르겠는데 50년 공무원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그게 의미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판단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만평이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보류하겠다. 이건 보류하겠다가 아니라 대단히 비겁한 언사를 구사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차라리 거부한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여야 합의가 됩니까 지금? 그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지금. 어디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화법을 씁니까? 현재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엄중한 자리에. 보류하겠다는 얘기는 안 됐네.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이미 3명이다. 국회가 임명 동의했는데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문법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행정고시 붙은 분이 말이죠. 저는 이거는 정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보수의 배신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거죠. 보수로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전 그 윤 대표님 말씀 제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인데 그거는 살짝 제가 이견을 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 여야가 합의해 오란 얘기는 사실상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건 차라리 거부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낫지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역시 거부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허리춤에 있는 탄핵 레드카드를 꺼냈죠. 꺼냈습니다. 그럼 이 탄핵 레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네.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는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1, 2, 3, 4, 5 5가지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느냐. 먼저 총리 때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를 봤을 때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권 건의,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에서 참석을 해서 여기에 적극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엄이 있은 이후 한동훈 당시 대표와 공동정부 운영을 시도했는데 그때 현직 대통령이 직이 있는데 이거 위헌행위 아니냐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행을 한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 최근에 있었던 내란 특검 이 관련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탄핵의 요소다라고 해서 총 5가지의 내용이 민주당이 어제 이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시는 게 그냥 1, 2, 3, 4, 5라고 쓰면 되지 왜 굳이 국무총리일 때 권한대행일 때 이걸 뭐 나눠놨어. 그게 그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음 기사 보실까요? 정족수 150일이냐 200이냐 논란이 있다는 거죠. 공은 우원식 의장한테 가 있다. 지금 정족수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151명만 찬성을 하면 되는 건지 200명은 찬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양쪽의 주장이
여기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릴 수밖에 없죠.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요.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해석들 한 군데 모아봤죠. 뭐가 있느냐. 일단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해설서에는 대행되는 공직자 기준으로 200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입법조사처는 151명, 200명 나눠서 얘기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의뢰한 사람이 달라요. 첫 번째 이걸 물어본 건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물어봤죠. 권한대행을 근데 맡기 전에 총리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151명. 총리 탄핵으로 봐서 151명이야.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 이건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물어봤을 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때는 200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됐다고 볼 수 있다. 또 국회 운영위의 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는 또 200명이 찬성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국회 본회의까지 갔다 그러면 중요한 건 입법조사처의 입장인 거겠죠. 근데 이 입장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언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150일이냐, 200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민주당이 내놓은 5가지 탄핵 사유에 둘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150일로 가야 되는 겁니까? 200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죠. 네. 다들 뭐 150이냐 대통령으로서 한 거는 대통령은 탄핵하려면 200명이 넘어야 돼요. 네. 국무총리는 150명, 151명부터 그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본인은 총리로 됐지만 지금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니까 표결할 때 151로 하느냐 200으로 하느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연구원이 아까 200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기 표에도. 근데 거기에 그 연구원 김하열 지금 고대 로스쿨 교수가 그때 대표 집필을 했어요. 네. 그분이 그래요. 오늘 어디 인터뷰에서 왜 다들 자기 유리한 제목만 보냐. 그 책은 두꺼운데 네. 자기 유리한 것만 보냐. 그거 아니다. 총리 때 한 거는 151명이면 되고 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거는 200명이면 된다. 네. 제가 보기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탄핵안에 그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총리 담화문 올리자마자 바로 올렸잖아요. 네. 너무 번갯불에 콩튀겨 먹듯이 두 개를 섞어서 올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신문에도 공은 우원식한테 넘어갔다. 네. 저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봐요.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아하. 네, 우원식 뭐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151명 갖고 가결됐다 뭐 이렇게 선언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투표에서 151명은 넘겠지만 네. 한 뭐 190명 안팎으로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당 다 한다고 해도 개혁신당도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190석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나오면은 좀 애매한데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통과됐다 네. 하는 순간 이 법적인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권한쟁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그리고 탄핵 5건도 저는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 건의 이거는 총리 때 했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총리 때 했다고 하고 또 비상계엄 등 뭐 국무회의 불법 소집을 적극 동조했다는 거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그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개입이 됐다 반대했다잖아요. 그럼 네. 뭐 도끼 들고 반대해야 됩니까? 지금 뭐 반대가 약하다고 이것도 그 탄핵 소유예요. 또 한동훈 당대표하고 공동으로 국정한다. 네. 대통령이 고리 상태니까 여당 대표하고 손잡고 국정을 모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탄핵으로 올라가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미의를 했다는데 그건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 재판할 때 633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6개월 내에 앞으로 안 나오면 탄핵합니까 법관도? 그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것도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보기에는 총리로서 한 거 대통령이 한 걸 막 섞어가지고 온 졸속 저는 탄핵 아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우원식 아까 그 공이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한테 갔다. 섣불르게 오늘 표결을 절 못할 거로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논란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200석이 명확하게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논란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손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151석으로 해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그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총리 때 그걸 억지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이 안 벌어졌으면 이 문제 가지고 총리를 탄핵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탄핵 안 했었잖아요. 대통령 비상계엄 이전에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 말은 민주당의 고육지책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학설에 따라 갈리는 것이고 아까 지금 쭉 보여주셨잖아요. 네. 입법조사처 얘기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네. 보여주셨는데 이건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게 지금 지금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말이죠. 권한대행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요. 권한대행의 이름 권한대행이라는 직책도 없는 겁니다. 그 네.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이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권한대행이라는 직위가 없어요. 대통령 앞에서 거기 그 한덕수 총리 명패에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현재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우원식 의장이 아무리 151조로 가결하더라도 네. 윤 대표님 말씀처럼 이번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갈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헌법소원 할 거고 가처분 신청 할 거고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자꾸 탄핵 심판이 연기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건 유추인데 국민의힘이나 이 지금 핵심 주류 세력들이 아직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헌법, 네. 법률, 법령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든 적어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른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탄핵 심리를 연기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건 우원식 의장이 가결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말하기 나름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말씀은 오늘 국회 본회의가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논란이 계속돼서 결국은 또 헌법재판소로 간다. 올해 헌법재판소 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죠. 거기로 또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혹 탄핵이 된다 쳐도 그 다음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거죠.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 탄핵되고의 이 얘기입니다.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이 얘기를 했죠. 여야 합의할 때까지. 다만 여야 합의가 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계속 임명이 안 되면 4월엔 6인 체제도 붕괴가 된다. 왜? 이 현재 4월 18일까지 이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죠. 4월 18일에. 그러면 현재 6인이 아니라 그땐 4인 체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리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그냥 스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이겁니다. 한덕수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가 제목이에요. 뭐냐? 일단 탄핵 소추안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애매하게 한 190 몇 석으로 해갖고 찬성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탄핵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뭐 헌재로 가든 뭐 하든지 간에 탄핵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체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전국이 혼란스러울 거다. 탄핵이 수용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 타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넘어갈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헌법재판관 임명해라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할 텐데 임명을 거부하면 또 탄핵이 될 거 아니겠느냐. 야당 또 탄핵하고 그러면 탄핵하고 줄탄핵하고 결론은 국무회의 무력화,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셧다운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임명을 이 추가 임명을 거부를 하고 계속 이 시간을 지체한다 그럴 땐 4월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그냥 중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추가 임명을 한다고 하면 구인 체제가 가동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후의 시나리오를 한번 쭉 그림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윤영걸 대표님 네. 또 추가 임명을 안 한다고 할 때는 추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이 결과가 또 상당히 또 심각한 결과로 또 이어지는 것도 또 보이긴 하거든요.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길로 가도 계속 혼란이 빚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확실한 조항이 좀 없어요. 네. 그걸 어떻게 단행한다든지 직무 범위도 확실하게 없죠. 권한 대행에 네.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헌법을 들여다볼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그렇죠. 못했겠죠. 지금 같으면 헌법 개정에 있어서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자세히 하고 권한 대행도 또 만들고 굉장히 잘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방법은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화는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미비점이 많고 네. 대화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만 지금 굉장히 바빠지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로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끝까지 가니까 지금 저는 가장 큰 걱정이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이 수용이 돼도 네. 그래도 그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가잖아요. 네. 저는 경제 기자 출신으로서는 이것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가 지금도 일이 많은데 총리 업무하고 대통령 업무를 같이 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어제도 환율이 1,466원까지 갔잖아요. 네. 금리 환율 상상도 못할 거로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길로 가도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너무 빨리 좀 서두르지 말고 네. 좀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 식으로 빨리 뭐 이재명 대표 판결 나기 전에 모든 거를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국민의힘도 너무 지금 닥치고 공격해요. 닥공하지 말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대화의 물꼬를 좀 열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문제다. 대화를 좀 해야 된다. 물꼬를 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뭐 여야다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아까 그 시나리오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시나리오표.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일단 한덕수 대행이 오늘 탄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되고 다음 이 타자 플랜 B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그럼 경제부총리가 올라가서 아니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대행으로서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또 탄핵인 거고 줄탄핵 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아유 뭐 계속 탄핵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제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란 믿음을 걸고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다. 최창일 교수님. 네. 정말 줄탄핵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지금 이제 핵심이 헌법재판관 임명이에요. 여러 네.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걸 다 우리가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분산되니까 문제의 본질, 핵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건데 헌재 재판관 임명이 안 된 말이죠. 아까 쭉 그 시나리오가 나왔잖아요. 네. 4월 18일 날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4인 체제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임기 끝까지 헌재 재판이 안 열릴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이거 대단히 무모한 일이기도 해요. 탄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그리고 제가 평소에 김민석 최고의 말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가 많이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빨리 그 과도함을 무릅쓰고 감수하더라도 이따 헌재 완성체로 만들어서 네. 심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장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에요. 네. 어떤 길로 가나 워낙 일을 잘못 저질러 놨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혼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최소화시키는 건데 결국은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일단 헌재가 완성돼야 돼요. 6인 체제는 안 됩니다. 심리는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6인 체제가 탄핵을 기각하고 인용하냐고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무리하더라도 부총 언제까지 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헌재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이 혼란을 좀 줄이고 헌법 질서 내에서 그야말로 따박따박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줄탄핵도 무리한 얘기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무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단 헌재를 완성형으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헌재에 있기 때문에 이 실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그럼 4월 18일 되기 전에 지금 6명으로 빨리 결론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사실 헌재에서 모두 같이 발표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는 건데 6인 체제로는 사실상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회의가 있었죠.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의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어제 밝히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 1명이 반대해서 내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6명 체제로 심리를 시작하고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종국의 최종 결정까지 내는 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김용현 측 기자회견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어제 방송을 하면서 잠시 뒤에 한 1시간 몇 분 뒤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주목이 돼요. 중요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상황 어땠는지 같이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신청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 신청은 누가 해야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카메라 내리세요. 카메라 내리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기자에게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전 신청을 받는 기준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사전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부 지침이요? 내부 지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보안상. 이거를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저희가 아까 보니까 특정 언론 저희도 언론들이 정책에 따라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마세요. 업무방해니까 가시라고. 저희가 업무방해 침해야. 지금 언론 자유를 언론 자유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라고. 가세요. 경찰관 생활하면 자, 지금부터 채찍을 시작합니다. 업무방해하시는 분들 채찍을 시작합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이라 그래서 기자들이 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들어갈 수 없었다. 물론 모든 언론사가 다 못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일부 언론사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MBN을 비롯해서 KBS 등등의 이 많은 또 다른 언론사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부른 언론사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일부 언론사만 우리가 얘기한 언론사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윤, 계엄은 일반 국민 향한 것 아니다. 내란 혐의 부인한 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제 이 얘기했었던 내용 같이 좀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적법, 정당한 통치행위다.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다.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관이 미리 대비 보좌하는 건 정당한 업무 수행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가 포함이 돼 있었었는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니까 요거 빼라, 삭제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 고로 이건 경고성 계엄이다. 국민에 대한 계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한마디로 이 계엄 내란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싶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올까요?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네, 오늘 경향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김용현 변명도 윤석열 판박이.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주장과 흐름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원영석 변호사님.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변호인단끼리 소통이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같이 그 계엄과 관련해서 의논을 했으니까 사전에 네. 그게 진실한 팩트니까 당연히 말이 진술이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측에서 이제 네.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그 출입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막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비상계엄 확대가 내란죄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비상계엄 확대에서도 최규하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밑에 장군들이 쿠데타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내란 속의 문제가 발생한 거지 전혀 제가 볼 때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거에 저도 그렇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일단 뭐 두 사람이 다 진실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뭐 변호인단끼리 뭐 말을 맞춘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죠. 아마 내란죄가 아니다는 주장을 할 것 같다.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상 밖의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용현 측 한덕수의 계엄 사전 보고했다. 한덕수 총리한테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세히.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한 절차를 밟았다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명확한 진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국무회의 절차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고 한 대행 측에서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날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어요.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죠? 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네, 나는 정말 몰랐다. 국무회의에 가서 윤 대통령한테 지금 얘기를 듣고 그때 처음 알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또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분명히 이 오전에는 기자회견 때는 사전 보고했다라고 얘기했다가 오후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 직전에 얘기를 했다라고 또 살짝 얘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총리 비서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총리 비서실에서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재은 위원장님. 얘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누구 네.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공범들끼리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은 보통 세 가지 종류의 전략을 취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네. 근데 둘 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계엄 자체가 정당했다. 이거는 적법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내의 정당한 계엄이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절차를 잘 지킨 거였다. 절차를 잘 지켰다고 하기 위해서는 네. 절차상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절차를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계엄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나는 몰랐다. 어쨌든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도 제대로 없었고 난 부서도 하지 않았고 나는 보고받은 거 없다.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부서를 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본인도 개입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다른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공범들끼리 말이 안 맞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재현 위원장께서 여기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공범이 아니라 이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용현 전 장관도 공범 관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기도 공범, 여기도 공범. 근데 공범들끼리 지금 말이 안 맞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저마다 지금 뭐 표현으로는 공범들끼리 말이 다른 그런 상황인 건데 관련해서 어제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진짜 있었느냐라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나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고령 1조가 정치활동 금지 부분이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을 잠재적으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자로 보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방활동, 우리 정말 체포하세요, 정치인 체포하세요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예방활동을 위해서 그 정도 활동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체포 명단으로 잠깐 와전이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재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네. 다 정치 활동이 되는 거지 그거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와 정치 활동이 예상되는 자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벌써 체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자와 그리고 활동을 한 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냐 말장난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예상되는 자를 아예 그러면 상정하지 말고 네. 계엄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저는 그게 계엄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정말 국지전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해야 되고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를 만약에 넣는다면 그와 네. 관련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이 포고령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포고령 1조가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포고령이 정말 맞느냐 당부를 따지는 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포고령 1조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적혀져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를 그러면 계엄군이 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뭐 저는 정상적인 활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전에 아니 직접 이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이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는 근데 걸까요? 체포 지시를 직접 하라고 나온 진술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체포하라가 아니에요. 네. 끌어내라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그 끌어내라라는 발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라고 말을 할 뿐이고 지금 예방 활동을 하겠다라고 김용현 장관 측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언론에서는 체포조로 인정한 거라고 그 워딩이 접혀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네. 것처럼 이거는 정확한 법률적인 체포의 개념이 아닌 거를 어떤 뭐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와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체포하라라는 워딩이 직접적으로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끌어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체포하라는 얘기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재현 위원장님. 끌어내라고는 했지만 체포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짧고 굵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란 말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끌어내라였느냐, 앞뒤 정황과 문맥을 따졌을 때, 그리고 다른 이 정황들을 따졌을 때 실제로 체포하란 지시였느냐 여부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하겠죠. 그리고 어제 주목됐었던 게 정치인 체포 문제도 체포 문제였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정말 무슨 관계냐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상원 의혹 차단 나선 김용현, 윤 대통령과 관련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자문을 제공한 건 사실이다. 선관위 관련해서 자문을 제공한 건 사실인데 대통령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논란이 됐던 그 수첩, 이 수거 대상, 사살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던 그 수첩에 대해선 김용현 전 장관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은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고 일부 자문을 받은 적도 있지만 수첩은 아예 모르는 일이다. 김용현 전 장관도. 여기서 더 나가서 윤 대통령이랑 노상원 전 사령관이랑 아냐? 이거는 더더욱 모른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원 변호사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김용현 전 장관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불렀는데 현직 정보사령관과 대령들이 이 햄버거 가게로 왜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보 업무라는 게 굉장히 기밀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 네. 그러니까 그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이 그 특별히 뭐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보사령관을 했을 때 알고 있었던 지득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물어볼 것도 있는 겁니다. 전직 사령관한테. 네. 왜냐하면 다 보안이고 그 전에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이 정도 뭐 수첩에서 나온 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 일기장에 뭘 썼으면 그게 전부 비상계엄하고 연결되고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화 라이온킹을 봤으면 동물원에서 사자 풀어가지고 비상계엄을 한다고 그렇게 나올 기세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대통령한테 연결되느냐? 그러면 네. 이 수첩에 다른 내용들은 뭐가 있는데 그건 또 비상계엄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끄적끄적된 거를 네. 그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뭐 이 그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뭐 요인으로 그런 동인으로 그 설정을 한다는 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정보사령관이었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인맥으로 뭐 부르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주인 위원장님. 저는 이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고 했는데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산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어떤 네. 공개적인 말 맞추기 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나는 수첩 모른다. 그러니 네. 너 혹시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수첩 모른다고 몰랐다고 해라. 얘기를 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말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수첩도 수첩입니다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인이지만 네. 전직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얼마든지 부르면 햄버거 가게 나와서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실제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전쟁이 나서 행정부가 다 폭파가 된다면 군인이라도 그 역할을 대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계엄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엄과라는 곳이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계엄이 실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훈련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계엄을 진짜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계엄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비선 조직을 통해서 전 사령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이 계엄이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민간인이 그냥 부른다고 이게 그럼 다 왔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사실 하신 거예요. 네. 그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검찰 조사, 네, 수첩 진위를 검찰이 이제 검증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국회 봉쇄 사살 등 모의 여부를 추궁을 할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건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위가 파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뭐 이 말씀하신 게 이지은 위원장 말씀으로는 이게 시그널 메시지를 보낸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 너도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는 공개적인 말맞추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공개적으로 그 변호인단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뭐 그동안에 불문명한 게 많이 이제 그 분명해진 것도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네. 그 사실은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에 뭐 이래저래 그 침소봉대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진술과 관련해서도 사실 수사권이 있나요?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공수처로 이첩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노상원 저분도 뭐 검찰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그 수사권이 있는 건지 내란죄에 대해서 그런 거부터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첩에 뭐 썼다? 아니면 그 정보사령관끼리 만났다? 아니 그러면 전직한테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알려고 하면 그 만나서 물어봐야지. 그거를 정보 관련 업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렇게 전화로 하거나 이메일 주고받거나 문자 주고받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보안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건데 그게 만났다는 걸로 내란을 모의하고 뭐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너무 확장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사실 모든 사안의 결국 결론은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느냐, 연결고리가 윤 대통령한테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냐 여부가 사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 여부가 아마도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이런 관련 조사들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입장 발표할까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탄핵 심판 시작, 윤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네, 오늘 헌재의 첫 결론 준비 기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심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저희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속보가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느냐. 그동안 선임계도 안 내고 오늘 불출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선임계 낼 거다. 오늘 선임계 내고 윤 대통령은 뭐 변론 준비 기일이니까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변호인단이 이 대리인이 대신 출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네. 사실 약간 예상 밖의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응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계도 안 내다가 오늘 출석을 할 거다라는 거. 오늘 출석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도 출석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이 수사보다 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네. 수사보다 탄핵 절차에 더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본인의 말에 책임지는 입장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거나 오늘 불출석하지 않고 이 대리인이 나온다는 거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 변호사님 오늘 나와서 무슨 얘기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진행이나 이런 그 피신청인의 방어권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악의적인 프레임인데 분명히 헌재가 사건을 서두르겠다고 했다고요. 네. 자기가 집중해가지고 다른 사건 제껴놓고 이 탄핵 이것부터 심판부터 다루겠다. 먼저 신속하게 하겠다. 네. 이 사건을 서두르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헌재입니다. 네. 피신청인인 대통령이 지연시키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자기가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서두르겠다고. 그거를 정상적인 피신청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명백히 서두른 건 헌재지 네. 대통령이 지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건하고 달라요. 이재명 대표 건은 그 정상적인 사법 절차의 속도를 네. 이재명 대표가 지연을 하는 거고 이거는 서두르는 헌재의 그 재판의 속도를 정상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대통령이 지연한다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이것이 어떤 시기든지 뭐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뭐 피하지 않고 맞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그런 쟁점 정리나 어떤 사건 관계에 대한 시간 이거를 확보를 하고 나서는 뭐 대통령 측에서도 이 사건 자체를 지연시키고 전체적으로 뒤늦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의도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사건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통상적인 이 시간 스케줄보다 좀 빨리 앞당겨서 서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래 시간표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윤 대통령이 마치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늘 중앙일보 오면 있죠.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서류도 안 받는 윤, 헌재는 부친상 재판관도 출근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지연시키려는 게 아닐 수 있는데 서류는 왜 안 받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류를 송달받고 안 받고는 그 서류를 빨리 받는다 그래가지고 지연을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달을 안 받는 방식으로 네.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변호 전략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왜 안 받았냐. 오히려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왜 이렇게 빨리 송달하냐. 아하. 예, 그렇게 보면 뭐라고 할 건가요? 그거는 네. 헌재가 자기가 서두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송달한 거예요. 그리고 송달 간주로 처리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대통령이 지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은 위원장님. 국민의 생각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연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유의 내란 사태가 벌어진 거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헌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국민의 바람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연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땐 지연이다라고 또 반박을 하셨어요. 오늘 일정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오늘 8시에 이 민당정 협의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플랜 B로 나오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후 2시에 있는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로 했죠. 윤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오늘 연달아 계속 있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